자, 본격적으로 이제 제2장부터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제1절은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표에 관해서, 그리고 제2절에서는 경영 성과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인 손익계산서에 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재 모양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교수님이 좀 이따가 이제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표를 설명할 때는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경제적 행위를 하게 되면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계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북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과 처리를 하는 단계인 북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북의 주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재무 상태표를 제공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파악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재무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외에도 뭐 현금 흐름표나 혹은 자본 변동표나 또 혹은 뭐 그 주석 뭐 이러한 등등등으로 몇 개의 재무제표가 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로 그 얘기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주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재무상태라고 한다면은 뭘 의미하느냐면, 재무상태란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즉 경제적 상태를 일정 시점이라는 정지된 시점에서 측정하는 그 저장량의 개념입니다. 얘는 어디에다가 표현을 하느냐면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라는 애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파워포인트로 이제 조금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 상태. 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를 앞서 전에 얘기했는데 까먹었겠죠. 재무 상태라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겠죠. 이럴 때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기업이 통제가 가능한,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총체적인 값어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현금이라든가 뭐 상품이라든가 혹은 건물이라든가 토지, 이러한 것들 머릿속에 그려지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애들은 재화라는 말을 씁니다. 반면에 상품을 우리 거래하는 기업에다가 판매를 했는데 그 대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이것도 역시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까지도 우리가 자산의 범주에 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기업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청구를 하면, 이제 약속한 기일이 오면 당연히 현금이나 현금성 어떤 자산으로 받아내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줘 놨어요, 내가 타인에게 혹은 타 기업에게. 이러면
빌려준 기간 동안에 이자도 받겠고, 그죠? 그 부분은 이제 또 그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제 3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죠. 빌려준 금액을. 이것도 역시 내가 빌려줘 놨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여서 자산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이제 뭐 그 산업재산권이라는 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자산권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특허권이라든가 뭐 실용신안권이라든가 의장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에다가 어떤 그 미래의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어져서 자산화시킨 이러한 그 개념의 자산입니다. 조금 어려워서 상당히 이제 회계를 공부한 다음에나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애를 무슨 자산이라고 하느냐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직 무형 자산이라고 해요. 형태도 없고 어떤 권리에 그 해당이 되면서 그 권리도 딱 정해져 있는 약속에 의한 건 아니에요. 뭐 추정을 해서 이 정도의 권리는 나한테 이 정도의 그 효익은 미래에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이제 측정을 해서 자산화시킨 이러한 자산이 산업자산권과 같은 이러한 자산입니다. 이때 자산을 분류할 때 지금 좀 전에 나온 산업자산과 같은 이런 무형자산이 있고요. 형태가 있느냐 이제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무형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 자산도 중요하지만 요것보다는 보고할 때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순서를 그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좀 어려운 개념인데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화가 유동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큰 것은 현금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금으로 만드는데 쉬운 정도가 그 크면 유동성이 크다. 그리고 작으면 유동성이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의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1번인 항목은 뭘까요? 현금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이런 것들도 금방 현금이 되래죠. 뭐 1개월 혹은 3개월 내로는 최소한 현금으로 될 것이 기대되어지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동자산에 속할 거고 그다음에 상품도 또한 팔고 그죠? 팔고 난 다음에 현금화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 다음 유동자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상품은 이제 그 유동자산 가운데서도 이제 또 한 번 뭐 그 중분류로 여기서 또 들어가면은 이제 뭐 당좌냐, 재고자산이냐 뭐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자 그런 부분은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소유 그 기간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라고 분류를 한다라는 여기 괄호 속에 교수님이 고정이라고 집어넣었죠. 고정자산은 예전에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든 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고정자산 이렇게 부르고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는 유동과 고정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통화된 정식의 용어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후에 나오는 부채의 경우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뭐냐 하면 기업이 총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은 교수님이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 자산은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을 설립할 때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현금 1,000만 원이 현재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내가 전부 다 그 냈으면 그 1,000만 원은 자산이면서 총체적으로 부채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마련하는데 나 혼자만으로의 힘으로 모자라서 1,000만 원을 마련하는데 아버지한테 혹은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렸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는 총체적으로 앞서 배운 대로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총 자산은 1,000만 원이 맞고요.
이때 부채는 좀 전에 아버지한테 혹은 친구한테 300만 원 빌렸다고 하니까 그 300만 원이 나중에 갚아야 될 부분이죠. 300만 원은. 네,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자산은 1000만 원, 우리 기업의 그 자산은 1000만 원이 맞고요.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300만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자산은 1000만 원, 부채는 300만 원인 기업입니다. 그럼 나머지 700만 원은 누구 거란 몫이냐면 내 거입니다. 기업의 주인 몫인 겁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주인 몫을 이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교수님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예를 들었었던 부분을 본다면 기업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기업의 자산은 1000만 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몫, 기업의 주인 몫은 700만 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채는 300만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부채를 분류하면 여기서도 역시 그 부채를 언제 갚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그죠? 그 지급 기한에 따라서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렸거나 혹은 외상으로 상품을 사왔거나 이와 같이 된다면 유동부채인 것이고, 갚아야 될 그 시기가 기한이 재무상태를 표를 작성하는 날짜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이러한 부채는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비유동부채.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자본은 뭐냐 하면은 기업의 자본은 앞서 설명한 대로 총 자산, 기업의 그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빌렸거나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부채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때 부채를 발음할 때는 부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를 좀 길게 해서 부채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했으면 자산 부채 이러면 안 되고 부채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갚아야 될 의무, 빚 이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자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때 자본은 이와 같이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총 자산이라는 개념의 이제 자산이라면 그냥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총자 안 쓰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업주의 순수한 자산은 얼마냐 이런 뜻에서 순자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뭐를? 자본을. 그리고 소유주죠. 기업 소유주, 주주. 그래서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소유주의 몫이다. 이 자본이. 기업의 총체적인 부 1000만 원이 있으면 300만 원은 갚고 나머지만 내 것이니까 소유주. 혹은 이게 주식회사의 형태면 주주의 몫이다 라는 뜻에서 주주지분이라고 합니다. 혹은 채권자들한테 갚아야 될 의무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몫이다 라는 뜻에서 자녀지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본을. 그래서 자본을 이와 같이 부르는 용어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자산 총액에 대해서 자본은 순자산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의 주인 몫이다라는 뜻에서 소유주, 그것이 주식회사 형태면 주주니까 주주지분,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갚아야 될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몫이다라는 부분에서 자녀지분, 이와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애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지금 말한 자산, 부채, 자본의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일정 시점을 딱 잘라서 그 재무 상태,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얼마씩을 가지고 있나를 쭉 나타내주는 표가 재무 상태표라는 재무 보고서인 겁니다. 주요 재무제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재무 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고요. 얘를 유명한
이제 회계등식이라고도 불립니다. 회계등식. 그래서 요 일정 시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그 첫 주 수업에서 배웠었던 회계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그 회계기간에 그 회계기간 말에 예를 들어서 회계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12월 31일 그 시점에서 우리 기업은 총 자산은 총액은 얼마이고 그 가운데 타인에게 그 갚아야 될 몫은 얼마이고 그 구성 항목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남은 주주의 몫은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 보고하는 이와 같은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가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런 그 정도만 가지고 어떤 게 자산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몇 개 이렇게 자산에 속하는 애, 그죠? 부채에 속하는 애, 이런 애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줬으므로 지금 교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이 돼요. 지금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차차 이 부분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재무상태표의 모양이 저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보면서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면 반드시 A4 용지나 노트에다 이 재무상태표를 반드시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만들어 봐야 자기께 되는 겁니다. 아직 이제 교재를 받지 않았을 테니까 교재를 받을 때까지는 요 부분을 이제 요 교재를 교수님이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후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으면 조금 이제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겁니다. 자, 예제 교재 받으면 3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보자. 이제 앞서 이제 재무상태표가 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 세 개의 큰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항목들이 있어요. 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항목과 금액들은 앞서 전에 그 부기의 주목적에서 이제 부기를 하게 되면 장부에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얼마를 그 투자를 하고 또 빌려오기도 하고 상품도 사오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은 다음에 12월 31일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장부를 봤더니 이러한 그 구성 항목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상품은 30만 원을 가지고 있고, 그죠? 외상으로 사온 상품의 금액은 2만 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런 항목별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항목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 항목 하나하나 이름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냥 항목들, 자산의 항목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직은 됩니다. 그래서 뭐 계정이라는 것도 아직 배우죠. 차차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계정이라는 게 뭐고 계정 과목이 어떤 뜻인지 이제 이해를 시키도록 교수님이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만들어 보는 것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이렇게 그 항목들이 나타나면 앞서 배운 뭐 아직은 좀 모자라지만 그 설명을 생각하면서 이게 기업이 이렇게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 이게 기업의 부일까 아니면 기업이 외부에다가 갚아야 될 의무일까 혹은 누구의 몫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상품 이렇게 있어요. 자, 상품은 뭘까요? 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다음에 해서 아니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이걸 프린트아웃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그 화면을 잠시 끊고 그런 준비를 해도 좋겠고 사진을 찍어서 뭐
카톡으로 해서 한글 그런데 올린 다음에 그 파일을 한글로 끌어와서 프린트아웃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연필로 써보는 거예요. 상품 열악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수업에서 하면 이제 칠판에다가 탁탁탁탁 쓰면서 혹은 여러분들도 책이 있으니까 책에 탁탁 쓸 텐데 이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교수님 그 공지사항을 보고 이쯤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이 책을 준비해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진도가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자, 상품 뭘까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부에 해당이 되죠? 상품 자산입니다. 자산 자자만 써도 되겠습니다. 자산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자라고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뭘까요? 상품을 사왔는데 나중에 그 상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외상매입금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오죠. 그럼 뭘까요? 예? 외상매입으로 나한테 판 사람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라고 그랬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반대로 내가 상품을 타인에게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한 권리에 해당되죠. 자, 이 권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리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는 건 나중에 되겠지만 현재도 얘가 자산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요거 볼까요? 운반용으로 쓰려고 뭐 트럭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뭐 승용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 승용차, 트럭 이렇게 안 하고요. 차량 운반구라는 이런 그 항목을 씁니다. 아까 말한 뭐 계정 과목을 쓴다 이 말입니다. 차량 운반구. 뭐겠습니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부가 되겠네. 그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당연히 자산이에요. 그죠? 대표적인 자산이 되겠다. 여러분들은 좋아하죠? 돈, 현금.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요거 좀 어렵다. 차입금은 뭐냐 하면 빌려온 돈을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빌려온 돈을 차입금이라고 하고 빌려준 돈은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려온 돈이므로 빌려온 돈은 뭘까요? 부채가 되겠죠.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 이건 뭘까요? 비품은. 비품은 뭐냐 하면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책상 이런 거 놔야 되죠. 혹은 뭐 소파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거래처에 손님이 오면 앉아서 상담도 하고 이런 것도 소파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사무직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혹은 뭐 사장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한 대도 있어야 되겠다. 그지? 뭐 컴퓨터가 한 대 아니고 뭐 2대 있을 수도 있고 조그만 사무실이더라도 그리고 뭐 프린터 한 대도 있어야 되겠고 복사기도 있고 이러한 등등등 사무실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비축하고 있는 이러한 그 가구류나 이러한 그 컴퓨터용 관련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모두 다 비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되겠다. 자산인 겁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애가 일찍 튀어나왔는데 임차보증금은 뭐냐 하면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건물주한테 이제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내가 건물이 있는 사람은 임대보증금을 받는 거고 건물이 내가 없는 내가 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야. 이해가 갔어요? 건물을 빌려서. 이럴 때 건물을 빌리면 매월 그 임차료를 내기도 하지만 계약할 당시에 보증금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내게 됩니다. 이럴 때 건물주에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여기서는 이제 4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400으로 가죠. 400만 원의 보증금을 건물주에다 줘놓고 매월 5만 원씩의 임차료를 내는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 보증금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후에는 나 이 건물에서 이제 나가고 다른 건물로 갈 거야. 그러면 이 임차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건물주로부터 되돌려 받을래죠. 그래서 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애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이것을 모두 다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자산으로 이렇게 살짝 구분한 다음에 요 모양을 보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자본금은 누구의 몫이라고 했느냐면 기업의 주인목. 요 자산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산. 자본금은 뭐라고 한다고? 여기에 있는 이제 자산으로부터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모든 의무 부분을 뺀 부분이 자본총액인데 여기서는 요 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다 빼도 요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자본금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자본금 여기 나온 애는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제 자본금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요런 영업 활동을 이제 한 1년 동안 했으면 요 금액이 기초자본에서 이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져요. 그래서 여기 기초자본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가서 작성해 보면 왼편과 오른편의 금액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요번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이 되어지도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확실히 안 들어오죠. 후에 손익계산서를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되면서 들어올 거고 후에 이제 가면 이 정도의 얘기는 너무나 쉬운 얘기여서 저게 저렇게 처음에는 잘 안 들어왔구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기초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분한 애들을 요 재무상태표라는 애로 이제 온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한번 이렇게 보고서 꼭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 양식 그대로. 이 양식을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A4 용지를 꺼내놓고 자료를 꺼내놓고 요걸 보고 화면은 이제 뭐 정지시키든지 뭐 어떻게 해놓고요. 얘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세요. 책을 받았으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를 보고 책에 있는 거 눈으로 읽지 말고 반드시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A4 용지에 양식을 그렸으면 왼편에 자산을 이렇게 칸 왼편에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 자산을 넣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넣은 칸을 만들고요. 부채 자본을 이쪽에다 넣고 금액을 넣을 칸을 오른쪽에 절반을 딱 나눠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순서가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임차보증금, 비품, 차량운반고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교수님 요 책에는 여러분은 아직 요거 순서를 다 지키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배열된 순서는 앞서 말한 그 자산이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랬을 때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순서대로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따라 그냥 해보고요. 안 되면 그냥 여기서 정리한 대로 그냥 갖다 집어넣어도 지금은 큰 상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답도 있으니까 이왕에 이런 유동성 배열이구나 하면서 빠뜨리지 말고 현금 130만 원, 외상매출금 자산이라고 쓴 애들만 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임차보증금, 비품, 차량운반고를 잘 쓰면서 금액을 여기다가 쭉 배열해 놓는 겁니다. 이때 요 현금 이렇게 두 자짜리를 확 띄고 다섯 자짜리 가고 앞과 뒤가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이 연필로 쓸 때에도 이렇게 앞뒤를 정렬을 잘해서 딱 맞추면 됩니다. 컴퓨터로 할 때는 이게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분 정렬을 하면 앞뒤가 딱 맞도록 이제 정렬이 되는데 수작업으로 한다, 종이장부에 쓴다 그럴 때 이렇게 예쁘게 쓸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쓸 때는 자릿수 뒷자리가 이렇게 맞도록 쓰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 금액을 쓸 때는 우리나라는 세 자리에 한 번씩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컴마를.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게 회계 원리예요. 이게 약속이고 우스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을 쭉 갖다 적습니다. 자, 부채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이렇게 적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다음에 자본금 800만 원을 적고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옮겨 적은 금액을 합계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를 쭉 나눴더니 1,300만 원이고요. 여기 합계를 쭉 내보면 얼마밖에 안 나오느냐면 1,120만 원밖에 안 나와서 양편의 금액이 안 맞아요. 자, 이 안 맞는 금액이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이 기업 지윤상해가 벌어들인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당기순이익이라고 여기다가 차액을 적어주고 합계금액 1,300만 원을 딱 일치시켜서 왼편과 오른편의 금액이 일치되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 한다고요? 왼편과 오른편 금액이 일치된다, 이 말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회계 부기에서는 이 왼편과 오른편, 이것도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나중에 왼편과 오른편의 금액이 일치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다 알라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 교수님 설명대로 그냥 요 부분, 재무상태표라는 애게 요런 모양으로 보고가 되어지나 보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현행 상태의 재무상태표는 이런 형태가 또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물론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그 계정식으로 이렇게 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 쓰는 이러한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식으로 이렇게 쭉 자산 쭉 내려 쓰고 부채 쭉 내려 쓰고,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 있는 속속들이 내용을 안다라기보다는 재무상태표라는 애가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자산의 총액이 부채 자본의 총액하고 일치하는구나, 이거면 충분하겠습니다.